3단원 이생주장전 글쓴이는 김시습. 이생이 담을 넘어본 이야기라는 뜻인 거고 끝에 전으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의 누구누구의 이야기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참고로 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써졌던 이야기 소설인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더라. 자, 그러면 이 고전 소설 즉 전의 특징을 잠깐만 알아본다면 일단은 인물의 어떤 한 인물이나 어떤 한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 고전의 특징이 어때?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다?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시점이 뭐가 될까?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실 그 비현실적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기적인 특징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의 전기라는 거는 위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기, 기이하다라는 거, 기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송도에 사는 이생은 지역명이 송도죠.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이제 국학이라는 건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 학교 같은 거. 자,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씨를 보고 마음에 끌리게 됩니다. 누굴 보고 좋아한다? 최씨를 보고. 최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을 끌립니다. 담을 넘은 이생은 최씨와 만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뭐 있을 순 있지만 이때는 옛날이잖아. 조선 전기란 말이야.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생은 최씨와 사랑을 하고 더군다나 며칠을 같이 보내기까지 한다. 이 이야기 설정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지. 그럼 한번 내용 볼게.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전소설은요, 이렇게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어느 장소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이게 현대소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읽었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 이 대사는 누가 했나, 이 말은 누가 했나.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장소의 이동도 중요하더라. 배경의 이동. 이거는 모의고사 풀 때도 도움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볼게. 이생이 최씨에게 말한 거예요. 최씨가 말한 게 아니고 이생이 말을 한 거야. 옛 성인의 말씀에, 옛 훌륭한 사람들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야 한다라고 했어. 뭐야?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앞서서 두 사람이 며칠 같이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어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겠소.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조선시대 때 뭘 얘기하는 거죠? 유교적인 가치가 뭐를 중시한다? 효를 중시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나 옛날이나 아니 현재나 옛날이나 사실 며칠 동안 만약에 사흘 동안 모르는 그 여자 집에 가서 안 오면 누구나 다 걱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말에 동조를 한 거죠.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로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났다는 얘기죠.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이상한 거지 자기 아들이.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의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옛 성인은 옛 훌륭한 사람이 남긴 인이라는 건 뭐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는 어떻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다. 배우러 나가는 거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다. 예를 지키는 건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황혼의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것인가 하고 이제 화가 난 거겠죠. 그렇잖아. 아침에 나가서 당연히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녁에 몰래 나가서 새벽까지 황혼까지 황혼까지가 아니라 황혼에 나가서 새벽까지 이거는 당연히 어긋난 거겠죠. 분명 경박한 놈들의 경박한 건 못 배운 놈들의 행동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 여자와 정을 통하고 사랑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미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아들이 옆집에 담장을 넘어 누군가와 정을 통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물어본 것이죠. 일이 탄로가 나면 일이 밝혀지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낼 거다. 뭐라 할 거다. 또 만일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너의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되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거를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유교적인 가치를 중시했던 사회였다. 이런 가치관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영남 지역에 가서 농사일을 도우라라고 한 거죠. 혼을 낸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옆집 그 규수와 정을 통했잖아. 그리고 혼약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닌데 당연히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그 여자 집 쪽도 마찬가지고 또 당연히 이 사실을 알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남으로 농사일을 지내러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면이 바뀌겠죠. 영남에 이제 울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도 중요하다.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생과 느낌이 오죠? 최씨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들이 한 번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연애란 말이야, 연애. 조선시대 때 연애가 가능했다고, 가능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순탄치가 않아.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응? 유교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나옵니다. 이튿날 울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 이제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생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최 씨는 이생이 울주로 간지를 몰랐던 거지.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향화를 시켜 향화는 최 씨의 몸종이 되는 거죠.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소.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저리 뒤척일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갔다. 그러니까 어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니 어때요? 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생을 사랑하는 우리 최 씨의 모습과 그리움이 잘 드러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최 씨의 부모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춰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새롭게 접어들죠. 이걸 통해 아마도 최 씨와 이생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시를 발견합니다. 바로 최 씨와 이 씨의 사랑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딸도 말할 수 없었겠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 조선시대 때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자다. 이런 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겠지.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이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돼서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다. 조선 초기 당연히 자유연애를 할 수가 없죠. 아마 선생님 어디서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 이런 걸 하게 되면 집안의 남자들이 자기 딸이나 여동생을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더 그런 게 강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자유연애는 더 어렵겠지. 당시 시대상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더라.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 인간의 정리라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인데 사실 뭐 내가 이거를 숨긴다 해서 숨겨질 수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 씨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어때요? 당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사랑과 그런 본성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이게 독특하냐면 적어도 양같이 규수의 여잔데 이런 교육을 아마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건데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 씨가 좀더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이나 주남편에서 노래하고 시경이나 이 주남이라는 건 중국의 이런 시 같은 거거든요. 시나 아니면 좋은 말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매실이 떨어지는 거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니까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 때가 있으니까 때에 맞춰서 결혼을 해라. 뭐 책에선 이렇게 나와 있더래.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고 싶은 어떤 처녀가 자기 집에 있는 매실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나한테 구원 좀 해줘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 보지. 근데 그 구절을 뭐 하고 있어요? 인용을 했어. 그리고 여자가 정조는 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함부로 뭐 남자가 손을 잡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는 경계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언급을 하였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겠지?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버들나무 잎 굉장히 가늘게 생겼잖아요. 여성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뽕나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길가의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시경과 소남이라는 책 안에 나왔던 건데요. 이슬이 아침에 이렇게 맺히는 거잖아. 아마도 뭐 밤에 이슬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밤에 몰래 만나서 뭐 했겠어. 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책이었을 건데 그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마도 정조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위당처녀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원나라 때 왕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어떤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됐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정조가 없어졌고 이미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이제 그 남자와 이제 정을 통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덩크리 남에 의지하고 자기는 위당 처녀 행실.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요 정을 통했습니다. 여기 지금 요 구절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을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신이 없는 도련님 이라는 거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남녀가 정을 통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남녀의 정을 통하는 거 비유적인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진나래 때의 가충의 딸이 그 아비가 간직했던 서양의 귀한 향을 애인 한 수를 위해 훔쳐주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자를 생각을 해서 향을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소중한 걸 주었다라는데 그 이야기를 또 인용을 하는 거야. 그 고사를 인용을 해서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자기가 이미 정을 통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리니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못해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자 여기 보니까 여디 몸으로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정이 깊어가 헤어졌잖아. 그 사람은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라고 자기의 이 정을 통했고 그는 이미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솔직히 협박이죠 협박.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생이라는 건 지금에 살고 있는 현실과 저승, 죽은 후의 삶입니다. 함께 눈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네요. 뭐야? 최 씨의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의지적 누구랑 만나고 싶다? 이생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나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인데 여성이고 더군다나 양가치 교수인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애정관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자기가 쟁취를 하려고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평범한 성격은 아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아마 자기 딸을 알았겠지 성격이. 그래서 인정해 주었다. 이것은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맘 알았으니까 한번 도와줄게. 부모가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한다는 걸 걱정을 해서 좀 거리를 두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며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자 그러고는 이제 달래는 거죠. 자기 딸을.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제 중매쟁이가 뭐냐면은 이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누군가의 처자와 결혼을 하거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중간에 다리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매쟁이의 예를 통해 이생의 집에 혼사의 의사를 묻게 한 거야.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겠죠. 과연 이생의 집에서 허락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아마 중매쟁이에게 문벌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 집이 자자손손 어느 가문이고 어떤 핏줄이고 이제 이런 걸 물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성과 정을 통했지만 학문에 전통하고 풍모도 부끄럽지 않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자운급자여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그래서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하게 이유를 든 거죠. 좀 정신이 나가긴 했지만 자기 아들은 똑똑해. 그래서 자운급자 할 거래. 그래서 혼인을 거절하고 싶다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직접 얘기한 거네요. 중매쟁이가 돌아 최 씨 부인에게 이 말을 하려니 최 씨 집안에서 다시 씨 집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시대의 벗들이
그러니까 한 시대의 벗들,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죠. 모두 그대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에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팔쩍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을 웅크렸다가 팍 뛰어야 되잖아. 지금 그거.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이 지금은 장원급제도 안 하고 별 볼 일 없는 건 알지만 워낙 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한 아이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생을 띄워주면서 비록 뭐 장원급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잘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하니 이생의 부친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늑도로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고 노비들은 이제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겠지 이 집이. 그리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활이 어렵고 삶도 궁색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생의 집이 살림살이가 그닥 넉넉한 편이 아니겠구나.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한가 한미한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변별치 못하는 이런 뜻이야. 선비를 사이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생이야. 아니 우리 집안에 별 볼 일 없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거죠. 이는 반드시 일만 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당신네 댁을 속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네 집과 우리 집의 문벌의 차이가 있다. 너네가 훨씬 더 집안이 좋고 한데 왜 굳이 우리 집과 이렇게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혼인이 실연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조선시대 때 써졌던 소설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그게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유연애 있기 쉽지 않다고 했죠. 조선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인에 관련된 이런 소설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처음부터 이게 쉽게 결혼을 딱 해서 행복하면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항상 이 소설의 특징에서는 꼭 시련을 겪습니다. 지금 얘네들도 시련 겪잖아요. 그죠? 아니 여자 쪽 부모님은 좋다고 하는데 남자 쪽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네. 그리고 납체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납체가 뭐냐? 이거 예물이야, 예물.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예물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구하자 최씨 부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체와 예와 의복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너네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쓰면 솔직히 다 내준 거다, 여자 쪽에서. 좋은 날을 가려서 좋은 날이라는 건 둘이 결혼한 날이죠. 그래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세요. 화촉은 초를 밝히는 건데요.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초를 밝혀서 했거든요. 그래서 화촉을 밝힌다라는 건 결혼을 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거 되게 솔깃하죠? 뭐 돈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준비할 거야. 그냥 결혼만 하자. 어때요? 굉장히 솔깃한 것으로 가지고 제안을 하죠.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구하였다. 이제 다시 말한 거야. 가서 최씨 집에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씨 집에다가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이 정도면 뭐 사실 이게 제일 컸겠지. 돈이 없었나 봐. 이생을 다시 불렀어. 그리고 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생은 얼마나 기쁘겠어. 더구나 자기 좋아하는 여자인데 한 수 시를 지었습니다. 시 내용 한번 보자.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깨진 거울이라는 건 바로 이생과 최씨를 얘기하는 거죠. 헤어졌잖아, 둘이 잠깐. 그치? 합쳐 둥글게 된 것도 때가 있는 법.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네네. 자신의 관계를 거울이라 비유한 거예요. 은하수의 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도와주셨네. 이거는 뭐냐면 견우와 직녀 이야기야. 옛날에 뭐 선녀인 직녀와 견우가 사랑에 빠졌는데 이 하늘의 옥황상대가 이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둘을 떨어뜨려 놨잖아. 그 7월 근데 이제 그걸 안타깝게 본 다른 까마귀들이 도와줘. 둘이 만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를 까치랑 까마귀 새들이 이들이 만날 수 있게 오작교처럼 다리를 만들어줘. 그래서 7월 7일 칠성날 엠만 둘이 만나거든. 지금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을 견우와 직녀의 사랑에 빛냈다. 이제 월하는 윈이 붉은 시로 메어주리니 선생님 이거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말에
자신의 진짜 영혼의 짝을 만나면 이런 거래.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짝과 이렇게 빨간 실로 다 메어져 있더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월화노인은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그런 신 같은 존재다. 붉은 실로 서로 메어준대요. 자, 이제 월화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둘이 만남이 혼인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한수 답가를 지었는데요. 볼까요?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그렇잖아. 얼마 전까지는 헤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좋은 이었다. 뭐예요?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을 기대하는 거죠. 맹세의 말이 마침 이뤄졌네. 둘이 뭐 나중에 다시 사랑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전했겠지? 임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인가. 여기서 이제 임이라는 거는 이생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또 이야기 하나. 옛날에 포선의 아내가 그 아내 환소군이 그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과 이렇게 수레를 타고 시댁을 갔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둘이 같이 탄 수레를 비유하는 거야. 즉 혼인을 하여 지내게 될 날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일까?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려내. 뭐야 이제 내 몸이 다 나아서 꽃비녀를 추스린데 이제 얼굴 좀 외모 좀 갖고 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병에서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역시 작가의 내용도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가 있지. 이에 길이를 가려, 그러니까 결혼하기 좋은 날짜를 가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돼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할 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혼과 맹광, 포선과 환소군, 환소군하고 아까 포선 얘기했지. 결혼해서 수레를 타고 갔었다. 그리고 양혼과 맹광 이게 한나라 때의 이야기였는데 부부로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아내 맹광은 남편 양홍을 서로 공경할 때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서로 행복하게 살았던 두 부부를 예시를 든 거예요.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 없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최 씨와 이생은 결혼 후 정말 서로에게 너무 잘했나 봐.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양홍과 맹가, 포선과 한소군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았다. 절개와 의리를 갖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생은 이듬해 그 다음 연도에 과거의 급제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는데 그 명성, 그 소문이 조정, 왕이 있는 곳까지 자자했다. 아유 정말 행복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볼 수가 있어?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는 건 뭐야? 쉽게 말해서 옛날에 양반들 유교 공부해가지고 나라의 관리가 돼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것. 이게 당시 남자들이 이 조선시대 그 남자 양반들이 해야 될 의무 같은 거였단 말이야. 의무. 그쵸? 이것도 역시 유교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신축년에 혼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소설은 조선 초기에 써졌던 소설인데요.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은 고려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글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와 글쓴이가 썼던 시대와 그리고 이 소설의 시대가 같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홍건적 그리고 서울인 개성을 점령한다. 진짜 홍건적의 침입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두긴 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습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첫 번째 시련이 있었죠. 그건 뭐였어요? 이게 부모
이 씨의 아버지가 누구를 귀향을 보냅니까? 이 씨를 저기 영남 지역 울산으로 보내죠. 보내는 거, 떨어뜨려 놓는 거. 두 번째 시련은 바로 전쟁이 된다.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래서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혹이야. 혹이라는 건 이제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야. 도적. 나를 죽여서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 그러니까 늑대나 이게 들짐승을 얘기하는 거야.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개돼지 같은 놈들의 짝이 되겠는가. 바로 이 오랑캐, 이 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이 되겠느냐라고 어떻게 합니까? 단호한 의지를 얘기하죠. 뭐야,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너네들이 나를 겁탈할 수 없게끔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의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바로 최 씨의 굉장히 용감하고 의지적인 성격. 되게 매력 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백할 줄도 알고, 또 부모님을 또 설득할 줄도 알고, 또 뭐야, 그 적을 향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도적은 노하여 화가 났어. 최 씨를 결국에는 죽이고 난자질을 하였다. 그러니까 칼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련. 자, 결국에는 최 씨의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에 가보려 했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삶의 터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모든 게 한바탕의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 행복했던 시절과 자기가 이신양면을 했던 거와 그 부인과 얼마나 행복했던 이게 모든 전쟁으로 정말 한바탕의 꿈과 같겠죠. 그런데 이경이 되자 이경은 몇 시냐면 옛날에는 시간을 이렇게 5경으로 나눴어. 5개로 구분을 했는데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경쯤이 되자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비추며 들보 머물고 있는 그 천장을 비추었습니다. 자, 9시에서 11시 사이니까 대충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 나타날 시간 느낌이 오지? 귀신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최 씨가 되겠지. 그런데 회랑은 이제 뭐 난간 같은 거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고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바로 최 씨였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이 고전소설의 특징이 어떤 요소가 있다고 했지? 비현실적, 정기적이다라고 했잖아. 정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정기문 할 때 정기문이 아니라 굉장히 기이하다. 뭐야? 영혼이나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정기적이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사실 맞는 얘기죠. 자, 정기적인 요소가 나오죠. 죽은 줄 알았던 최 씨가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난 건 아니네. 귀신이네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질문. 이생은 그녀가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은 거 압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 의심도 없이 물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는 알아. 하지만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 죽어서까지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귀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반가운 거야. 어떻습니까? 바로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정기성을 띠며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야? 고난을 겪어도 영원한 사랑을 한다. 뭐 이런 게 주제겠죠.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의 목숨을 부지하였소? 라고 다시 되물어요.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 울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래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양가의 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체가 있는 좋은 집안이죠.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을 쓰고 시를 쓰고 인간답게 사는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그러니까 가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긋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푸른 바다의 구슬이라는 건 자신의 나의 뭐 정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최 씨가 말하는 건 이제 자기가 과거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나기까지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 앞에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그쵸? 둘이 결혼을 하였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여기서 휘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장막 같은 거. 잉 둘러쓰는 장막.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 장소. 너무 행복했었다. 여기 나오죠? 여지껏 자신의 삶과 이생과 만나서 서로 인연을 맺었던 그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붓고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 했는데 뜻밖의 횡액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바로 홍건적이 아니죠. 전쟁이란 말이야. 구덩이에 둥글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는 정절을 지키고 비극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뿐이지, 사실 사람으로서 그걸 견디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니 고난한 혼백조차, 그러니까 영혼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이는 귀중하다고, 그러니까 신이 약속을 지키는 거, 절개, 목숨은 가벼우니, 그렇죠. 뭡니까? 신의를 지키는 건 중요하고요. 목숨은 가볍대요. 죽는 건 쉽잖아. 쇠잔한 모뚱이, 일망정, 치욕, 이제 뭐 겁탈을 당할 뻔했던 거, 이걸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최 씨의 사고 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야? 목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절이, 약속, 절개, 의리,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조를 지키는 것, 그쵸? 그것을 되게 중요시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뭐보다? 내 목숨보다. 근데 과연 내 목숨, 현대사회로 본다면 사실 목숨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뭡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집 가문에서 만약에 젊은 아들이 하나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죽은 자식과도 결혼을 시켜. 그러면 신부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영혼이지만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그 가문의 며느리로 남아.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면, 며느리가 죽으면 그 뭘 세워주냐? 연료문을 세웠어. 이게 당시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부분에 나쁜 그 폐해겠지? 어쨌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서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아까 계속 질문의 방식을 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언급하지만 이거 서리적인 표현이죠? 서리적인 표현이자 되묻는 거죠. 최 씨는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가슬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뭐예요? 죽은 후 자신의 육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비극적이죠. 잔인하고 가만히 지난 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겠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추연이 제나라 시대에 추연이라는 사람이 피리를 되게 잘 불었나 봐.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뭐 옛날에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영혼이 되어서 돌아와서 같이 살았다. 뭐 이 얘기가 있었나 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려고 한대요.
자기도 역시 복례산에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골에서 삼생이 향이 그득히 풍겨 나오니 중국 서해의 신선에 거쳐 이거는 현생 삼생이 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생, 현생, 미래세 무슨 말이냐 어떻게 태어나는 거 그윽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또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설이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뭐야? 나는 다시 돌아올 거래. 응? 전생, 현생, 미래라도 언제든지 난 돌아올 거래. 만약 당신도 아직도 옛 맹설이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 나라 내가 영혼이 되든 뭐가 되든 너 다시 나 사랑할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한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하나 그간의 횃불을 풀었고 그러다가 재산은 얼마나 도적들에게 다 약탈당했는가에 묻자 최씨가 말하였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자, 되게 어때요? 여자 똑똑하네요. 현명하고요. 이생이 또 물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의 유해 이제 우리 양쪽 부모님의 그 시신은 어디 있냐라고 했어요. 최 씨가 대답합니다. 아무것에 그냥 일단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애를 다 나눈 다음 잠자리 들었다. 지극히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 건 아니지만 돌아온 이제 최 씨와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죠.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붙여 있는 곳 찾아갔고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간산 기순에 합쳤다. 그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 산에. 요새에 나무를 싣고 제사를 드리려 예를 급진히 갖추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뭐야? 유교적인 어떤 거.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볼 수 있죠. 그 뒤로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아이 벼슬을 어떻게 구해 귀신이랑 사는데.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고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그렇지. 맨날 밤마다 귀신하고 만나는데 자기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좋겠어? 밤에 만나는데 낮에는 뭐 하루 종일 자야지.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룡사에 할애하고 조문하는 일.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 문은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상황을 두분불출하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을 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건의 전환이야. 어느 날 저녁.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맞았지만 3번의 좋은 시간은 연애했을 때, 몰래 만났을 때, 혼인해서 보낸 시간,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 시간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 이게 나빠지기만 한다.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해를 했다. 왜 울고 있지? 분명히 아마 헤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생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갈등의 유형 중에서 여러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인물, 운명의 갈등이야. 그렇잖아. 운명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귀신이 됐으면 돌아가야 되죠.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잘못 또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 걱정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아, 둘이 만났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도 역시 정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신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최 씨가 왜 귀신이 돼서 이생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 원인. 필연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다.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이렇게 꼬실 수는 없다는 얘기야. 최 씨는 신혈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출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순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이단 전쟁 상황이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옥은 보물이야. 보석. 꽃도 난리죠. 원앙도 짝을 읽네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날리고 이거는 바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원앙도 짝을 읽었네. 뭐야? 부부 사이로 떨어지고
죽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애고는 그 누가 묻어주랴. 서리법이죠. 하셔야 할 것이 없어라. 자, 영탄법도 사용이 된 거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탄법. 묻어주랴. 없어라. 자,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무산선녀라는 건 이제 하늘의 선녀야.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거 최씨. 고당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세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우리 그거 기억나요? 처음에 헤어져서 다시 만날 때 깨진 거울을 다시 거울이 돼서 이게 둥글게 됐다 했는데 그 거울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깨진 거지. 우리 그래서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이제 영원한 이별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시를 삽입한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사이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최씨의 어떤 마음을 잘 나타낸다. 슬프고 어떤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난다. 최씨는 한마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남을 수 있겠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끝까지 난 너랑 하겠다는 거죠.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 종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예 성현의 말씀을 하시기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로서는 뭐 제사를 지낸다. 뭐 그 얘기인데요. 결국엔 이것도 부모, 자식의 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효죠. 유교적인 사회다. 당신의 천성이 호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이제 그 와중에 최 씨에게 감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정성이 너무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그쵸. 최 씨에 비해 부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이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았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미 죽은 몸이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것이에요. 그치, 산 사람이 죽은 자가 산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제사를 지내게 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사라지자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이 부분도 정기적인 요소가 된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본인 곁에 묻어줬고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칠시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얼마큼 힘들었겠어. 이생도 그죠? 상실감이 굉장히 컸고 되게 슬픔에 겨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와 그들의 절이 의리와 절개를 사모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게 후세에도 전해져 내려왔다. 이게 소설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전설과 같이 설화적인 어떤 형식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여운을 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거는요, 고전 소설이고요.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한글 소설 아니에요.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정기적이고 비극적이고, 왜 끝에 결국에는 둘의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더라. 특징,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워. 그리고 시를 중간에 삽입하여 인물의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이야기의 구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에서도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극복이 되죠. 이별을 하는 부분.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다시 행복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또다시 헤어지는 이별의 이야기의 구조를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주로 이들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처음에 이씨 아저씨가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누구에 의해서 시련이 있지요? 아버지로 인해 이생이 멀리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전쟁에 최 씨가 먼저 죽게 되고 다시 이생과 만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에서 시가 총 3개 정도 넘게 삽입이 됐는데요. 일단 인물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 분위기를 형성한다. 객관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또 하나 서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전개된 사건의 특성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그 시에서 표현된 거 있잖아.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 다 이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시를 삽입을 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에 어떤 그 단조로움을 피하게 된다.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인물의 성격. 이생과 최 씨를 하는데 선생님이 앞서서 최 씨에 대해서 되게 칭찬 아닌 칭찬을 많이 했죠. 어때요? 성격이 자기 부모님이 설득을 해. 목숨도 바쳐 절개를 갖춰 적극적이게 강인해. 반면에 솔직히 이거 조금 어이가 없어. 이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영향을 떠나. 아니 남자가 말이야. 자기가 정을 토하겠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야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적이 도망을 가서 혼자 목숨을 지켜.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유약한 성격을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랬냐면 당시에 실제로 이 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겪었는데 당시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 양반들하고 도망갔잖아.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볼모로 잡혀갔던 고려시대 그 여자나 조선시대 여자들 돌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한양양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모습들, 무능함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작가인 긴시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긴시습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5살 때 이미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서 세종에게까지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재였지. 근데 21살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이 되어서 전국을 방랑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긴시습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어때요? 이게 잘못된 부조리를 본 거죠.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이제 차지한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어때요? 소외된 삶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작가가 이생의 모습에서 사실 작가의 모습이 이생에게 투영이 됐을까? 최 씨에게 투영이 됐을까? 바로 여자인 최 씨에게 투영이 된 거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서 끝내 이루고 죽어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 씨의 모습을 통해 당시 그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또한 죽음을 초월한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에서 그 긴시습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공을 하였다라는 평가도 있더라.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이생규선장은 이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생과 최 씨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사랑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고요. 인간은 삶과 죽음의 큰 간격을 극복할 수 없었기에 죽음이 영영 이별을 생각했지만 소설은 이들의 사랑마저 극복이 됩니다. 물론 헤어지고 아주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여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끝!